안녕하세요. 산호라면의 나레이터 서희연입니다. 제 채널에 놀러 오신 여러분, 늘 행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 우뚝 선 명중그룹 본사 건물 앞에서 70대 초반의 정노인은 마지막으로 근무복을 정돈하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 밤늦게 퇴근하는 직장인들을 배웅하던 그의 마지막 근무일이었죠. 회색빛 제복에 반짝이는 명찰, 그리고 언제나 단정하게 빗어 넘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오늘만은 뭔가 달랐습니다. 정경비님, 회장님께서 올라오시라고 하십니다. 비서실 직원의 안내를 받아 정노인은 생전 처음으로 최고층에 위치한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는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했죠. 구두도 반질반질하게 닦았고 넥타이도 단정하게 메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지각하지 않았고 병가도 거의 내지 않았던 자신에 대한 작은 자부심이 가슴 한편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넓은 복도가 펼쳐졌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카펫이 발소리를 흡수했죠. 정노인은 이곳이 얼마나 고급스러운 공간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30년 동안 건물 1층에서만 근무했던 그에게는 마치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어요. 들어오세요. 중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노인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회장실로 들어섰죠. 40대 후반의 최명준 회장이 넓은 책상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그는 위험 있는 모습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피로해 보였어요. 정노인님, 30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명준 회장은 정중하게 인사하며 소파 쪽으로 손짓했습니다. 정노인은 어색해하며 소파에 앉았죠. 회장은 직접 차를 따라 건네며 말했습니다. 회사 발전에 기여해 주신 덕분에 오늘의 명중그룹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과분한 말씀이십니다. 저는 그저 맡은 일을 했을 뿐이죠. 정노인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차 맛이 좋았지만 긴장 때문에 제대로 느낄 수 없었어요.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회장은 정노인의 근무 태도를 칭찬했고 정노인은 회사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했죠. 혹시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가요?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지내려고 해요. 대화를 나누던 중 정노인은 무의식적으로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꾸 물건을 떨어뜨리는 버릇이 생겼는데 이번에도 핸드폰이 바닥으로 떨어졌죠. 정노인이 허둥지둥 몸을 굽히려 하자 최명준 회장이 먼저 일어나 핸드폰을 주워들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주워드릴게요. 그 순간 핸드폰 화면이 켜졌습니다. 핸드폰 배경화면에는 10살 정도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보였습니다. 아이는 노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긴 머리를 두 갈래로 묶었죠. 그런데 최명준 회장의 얼굴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마치 벼락을 맞은 것처럼 온몸이 경직되었어요. 이 아이는 최명준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들고 있는 손이 덜덜 떨리는 것을 느꼈죠. 20년 전 유괴되어 실종된 손녀 최서연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던 겁니다. 얼굴형, 눈매, 심지어 웃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일치했어요. 회장님, 괜찮으신가요? 정노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최명준 회장은 의자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어갔죠. 그의 머릿속에는 2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당시 5살이었던 손녀 서연이는 유치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실종되었어요. 경찰과 사설 탐정까지 동원해서 찾았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죠. 시간이 흘러갈수록 최명준 회장과 가족들의 절망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정노인님, 최명준 회장은 천천히 돌아서서 정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고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이 아이는 누구입니까?
정노인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회장의 심상치 않은 반응을 보고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죠. 그는 핸드폰을 돌려받으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10년 전 일입니다. 새벽 5시쯤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파트 단지 쓰레기통 근처에서 이 아이가 덜덜 떨고 있더라고요. 최명준 회장은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귀를 기울였습니다. 옷차림이 남루했고 신발도 신지 않은 채로 맨발이었어요. 뭔가 무서운 일을 당한 것 같아 보였죠.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정노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날의 상황을 떠올리며 약간 떨렸어요. 경찰에서 조사를 했지만 아이의 신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동복지센터에서도 여러 경로로 찾아보았지만 소용없었죠. 결국 제가 임시로 맡아서 키우게 되었어요. 최명준 회장은 정노인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이라면 실종된 지 10년이 지난 시점이었죠. 그 무렵 경찰 수사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그 아이가 특별한 행동을 하거나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았나요? 특별한 행동이요? 정노인은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달 그림을 자주 그렸어요. 그리고 가끔 잠꼬대로 명준 할아버지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부르는 줄 알았는데 제 이름은 정영수거든요. 최명준 회장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손녀 서연이가 실종되기 전에 자신을 명준 할아버지라고 부르곤 했던 기억이 떠올랐죠. 그리고 달 그림을 그리는 것도 서연이가 즐겨하던 일이었습니다. 최명준 회장은 서둘러 집무실 한쪽에 있는 비밀 금고로 향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금고 번호를 누르는 동안 정노인은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금고 문이 열리자 최명준 회장은 조심스럽게 한 장의 그림을 꺼냈습니다. 이 그림을 좀 봐주실 수 있나요? 그림은 20년 전 5살 서연이가 크레파스로 그린 것이었습니다. 노란 달과 별들이 그려져 있었고 그 아래에는 작은 집 한 채가 있었죠. 아이다운 순수한 터치로 그려진 그림이었지만 최명준 회장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정노인은 그림을 보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이 그림은 어떤가요? 익숙해 보이지 않나요? 정노인은 급히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 사진첩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한 장의 사진을 찾아 회장에게 보여주었죠. 사진 속에는 아이의 방 벽에 붙어 있는 그림이 보였는데 그것은 최명준 회장이 보여준 그림과 놀랍도록 비슷했습니다. 이 그림이요? 아이가 자기 방에 붙여놨어요. 잠들기 전마다 이 그림을 보더라고요. 두 그림은 거의 동일했습니다. 달의 모양, 별들의 배치, 집의 형태까지 모든 것이 일치했어요. 다만 색깔이 조금 다를 뿐이었죠. 하나는 노란 크레파스로 다른 하나는 색연필로 그려진 차이만 있었습니다. 최명준 회장은 두 그림을 번갈아가며 보았습니다.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아이의 기억 속에는 여전히 그달 그림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노인님, 혹시 그 아이가 다른 특징이나 버릇은 없었나요? 다른 특징이요? 정노인은 머릿속으로 지난 10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왼쪽 팔뚝에 작은 흉터가 있어요. 제가 처음 발견했을 때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 항상 인형을 안고 자죠. 최명준 회장의 마음은 더욱 확신으로 가득 찼습니다. 서연이도 3살 때 계단에서 넘어져 왼쪽 팔뚝에 흉터가 생겼었어요. 그리고 토끼 인형을 안고 자는 것도 서연이의 습관이었죠. 정노인님, 제가 무례한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무슨 부탁이신지요? 그 아이와 저의 유전자 검사를 해보고 싶습니다. 정노인은 회장의 심각한 표정을 보며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무슨 일인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죠. 유전자 검사요? 왜 그런 검사를 하려고 하시나요? 최명준 회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20년 전의 아픈 기억을 꺼내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노인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은 20년 전에 제 손녀가 실종되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5살이었어요. 정노인의 얼굴에 충격이 스쳤습니다. 그 아이와 정말 많이 닮았어요. 얼굴뿐만 아니라 습관이나 특징까지 모든 것이 일치합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정노인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10년 동안 자신의 손녀처럼 키워온 아이가 실제로는 다른 사람의 손녀일 수도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알겠습니다. 검사를 받아보겠습니다. 정노인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지만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했습니다. 최명준 회장은 즉시 신뢰할 수 있는 병원에 연락해 비밀리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죠. 유전자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사흘 동안 최명준 회장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회사 업무에 집중하려고 해도 자꾸만 그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죠. 20년 동안 꺼지지 않았던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정노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퇴직 후 집에서 쉬고 있던 그는 계속해서 아이를 바라보았어요. 10살 소희는 여전히 밝은 표정으로 웃고 있었지만 정노인의 마음은 복잡했죠. 할아버지, 왜 자꾸 저를 보세요? 아니야, 그냥 우리 소희가 예뻐서 그래. 정노인은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천갈래 만갈래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만약 검사 결과가 일치한다면 자신이 10년 동안 키운 아이를 친할아버지에게 돌려줘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오후 최명준 회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노인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병원에서 만나시겠습니까? 정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병원 상담실에서 두 사람은 의사 앞에 앉았습니다. 의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죠. 유전자 검사 결과 두 분은 생물학적으로 할아버지와 손녀 관계가 맞습니다. 일치율이 99.9%입니다. 최명준 회장은 그 말을 듣자마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20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어요. 정노인도 충격을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아이의 진짜 가족을 찾아준 것에 대한 안도감도 느꼈습니다. 정말 제 손녀가 맞습니까? 네, 확실합니다. 의사의 대답에 최명준 회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억눌러온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정노인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병원을 나선 후 두 사람은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최명준 회장은 진정을 되찾은 후 정노인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정노인님,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10년 동안 혼자서 어떻게 그 아이를 키우셨습니까? 정노인은 잠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10년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새벽에 아이가 악몽을 꾸며 울 때 등을 토닥여주던 일,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던 일, 학교 행사에 참여하던 일들이 모두 떠올랐죠. 힘들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그 아이가 있어서 제 삶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정노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이를 키워본 경험도 없었고 혼자 사는 노인이 무엇을 해줄 수 있겠나 싶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아이는 제게 진짜 손녀가 되었습니다. 최명준 회장은 정노인의 말을 들으며 더욱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찾지 못한 손녀를 10년 동안 친손녀처럼 키워준 것이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명준 회장의 질문에 정노인은 한참 동안 생각했습니다. 아이에게 천천히 알려주는 것이 좋겠어요. 갑자기 모든 것을 말하면 아이가 혼란스러워할 겁니다. 두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조심스럽게 논의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했죠. 며칠 후 최명준 회장은 정노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작은 투룸 아파트였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거실 한쪽에는 아이의 학용품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벽에는 아이가 그린 그림들이 붙어 있었죠. 소희야, 이분이 할아버지의 회사 회장님이셔.
정노인은 아이를 소개하며 말했습니다. 10살 소희는 수줍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 소희야. 할아버지한테 많이 들었어. 최명준 회장은 감격스러운 마음을 애써 누르며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20년 만에 만나는 손녀였지만 아이를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소희는 처음에는 낯설어했지만 최명준 회장이 가져온 선물을 보고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예쁜 인형과 색연필 세트, 그리고 동화책이었죠. 고마워요, 할아버지. 아이가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최명준 회장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20년 전 서연이가 자신을 부르던 그 목소리와 똑같았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정노인은 간단한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최명준 회장은 그 모습을 보며 지난 10년 동안 정노인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아이를 키웠는지 알 수 있었죠. 소희는 뭘 좋아하니? 그림 그리기요. 특히 달 그림을 좋아해요. 아이의 대답에 최명준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전히 달 그림을 좋아한다는 것이 신기했어요. 그럼 나중에 할아버지랑 같이 그림 그려볼까? 네, 좋아요. 아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최명준 회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화장실에 가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죠. 며칠 후 최명준 회장은 정노인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했어요. 정노인님, 제가 부탁이 있습니다. 무슨 부탁이신지요? 앞으로도 소희를 계속 키워주셨으면 합니다. 정노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친할아버지가 아이를 데려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무슨 말씀이신지요? 10년 동안 정노인님이 키운 아이입니다. 갑자기 환경이 바뀌면 아이에게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대신 제가 경제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최명준 회장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물론 손녀를 자신의 품으로 데려가고 싶었지만 아이의 행복이 더 중요했거든요. 그리고 이 집도 너무 좁은 것 같습니다. 회사 명의로 더 넓은 집을 구해드리겠어요. 아이 교육비며 생활비도 모두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정노인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회장의 배려에 감동받았지만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회장님, 그건 너무 과분합니다. 과분하지 않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리고 정노인님께는 평생 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10년 동안 제 손녀를 키워주신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요? 최명준 회장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 소희를 키우겠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소희는 두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날 수 있게 되었죠. 한 달 후 소희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넓은 거실과 자신만의 방이 있는 집이었어요. 정노인도 소희와 함께 그 집에서 살게 되었죠. 최명준 회장은 일주일에 2번씩 아이를 보러 왔습니다. 명준 할아버지, 오늘은 뭘 가져오셨어요? 아이는 최명준 회장을 보면 늘 반가워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장님이라고 불렀지만 어느새 명준 할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죠. 오늘은 새로운 그림책이야. 같이 읽어볼까? 최명준 회장은 아이와 함께 그림책을 읽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20년 동안 놓친 시간들을 조금씩 채워나가는 기분이었어요. 어느 날 소희가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명준 할아버지, 저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아이의 질문에 최명준 회장과 정노인은 눈을 마주쳤습니다. 아직 진실을 말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아이가 계속 궁금해한다면 언젠가는 말해야 할 것 같았어요. 소희가 너무 착하고 예쁘니까 그렇지. 최명준 회장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소희는 환하게 웃었죠. 시간이 흘러 소희는 새로운 환경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더 넓은 집, 더 좋은 학용품, 그리고 두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밝게 자라고 있었어요. 정노인은 여전히 소희를 세심하게 돌봤고 최명준 회장은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최명준 회장은 소희와 함께 공원에 나갔습니다. 아이는 그네를 타며 즐거워했고
최명준 회장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죠. 명준 할아버지, 저 정말 행복해요. 그래, 왜? 영수 할아버지도 있고 명준 할아버지도 있어서요. 친구들은 할아버지가 한 분뿐인데 저는 두 분이나 계셔서 좋아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최명준 회장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이에게는 두 할아버지가 모두 소중한 존재였던 거죠. 그날 밤 최명준 회장은 정노인과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정노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게 해주셨어요. 저야말로 감사하죠. 소희 덕분에 제 인생이 의미 있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그들은 단순한 회장과 직원이 아니라 한 아이를 함께 키우는 가족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최명준 회장은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1층 로비를 지나갈 때 새로운 경비원이 인사를 했어요. 하지만 최명준 회장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30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킨 정노인의 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최명준 회장은 소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희야, 오늘 학교는 어땠어? 좋았어요. 오늘 미술 시간에 달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 어떤 달을 그렸는데? 노란 달이요. 별들도 많이 그렸어요. 아이의 목소리를 들으며 최명준 회장은 행복을 느꼈습니다. 20년 동안 잃어버렸던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찾게 된 것 같았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가는 길, 최명준 회장은 문득 정노인을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가 그날 핸드폰을 떨어뜨리지 않았다면, 만약 자신이 그 사진을 보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영원히 손녀를 찾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운명이란 참 신기한 것 같았어요. 30년 동안 매일 마주쳤던 사람이 자신의 손녀를 키우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퇴직하는 마지막 날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된 것까지 모든 것이 기적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소희가 달려와서 안겼습니다. 명준 할아버지, 오늘도 와주셔서 고마워요. 고맙긴 할아버지가 더 고맙지. 최명준 회장은 아이를 안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자신에게는 다시 살아갈 이유가 생겼어요. 손녀의 성장을 지켜보고 그 아이가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남은 인생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노인에 대한 고마움을 평생 잊지 않을 것 같았어요. 단순히 경비원과 회장의 관계를 넘어서 진정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소희는 이제 11살이 되었고 더욱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정노인은 여전히 아이를 세심하게 돌보고 있었고 최명준 회장은 주말마다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세 사람은 함께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소희는 롤러코스터를 타고 싶어 했지만 두 할아버지는 모두 나이가 많아서 함께 탈 수 없었어요. 대신 회전목마를 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할아버지들, 저 정말 행복해요. 소희의 말에 정노인과 최명준 회장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어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소희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영수 할아버지, 명준 할아버지,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 궁금하니? 왜 명준 할아버지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를 그렇게 좋아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잘해주시는 거예요? 두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궁금증도 많아지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올 것 같았습니다. 소희야, 할아버지들이 너를 많이 사랑하기 때문이야. 정노인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너는 정말 특별한 아이거든. 할아버지들에게 큰 선물 같은 존재야. 최명준 회장도 아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언젠가 내가 더 크면 모든 걸 알려줄게. 지금은 그냥 할아버지들이 너를 정말 사랑한다는 것만 알면 돼.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두 할아버지의 사랑이 진심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소희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벽에 붙어 있는 달 그림을 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죠. 가끔 꿈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타나곤 했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직 알 수 없었어요. 거실에서 두 할아버지는 조용히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언제쯤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정노인의 질문에 최명준 회장은 한참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이가 충분히 성숙해졌을 때가 좋겠어요. 아마 중학생 정도 되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잘 키워봐요. 우리 소희가 상처받지 않도록 말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아이의 행복이 무엇보다 중요했거든요. 그날 밤 소희는 달 그림을 보며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서연아라고 부르는 목소리를 들었지만 깨어나서는 기억나지 않았어요. 정노인은 아이의 잠든 모습을 보며 지난 11년을 돌아보았습니다. 처음 쓰레기통 근처에서 떨고 있던 아이를 발견했을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모든 것이 꿈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만난 것이 자신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최명준 회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년 동안 포기했던 희망을 다시 찾게 되었고 무엇보다 손녀가 좋은 사람의 손에서 안전하게 자라고 있었다는 사실에 감사했어요. 다음 날 아침 소희는 평소와 다름없이 학교에 갔습니다. 친구들과 즐겁게 놀고 공부하고 그림을 그리며 평범한 하루를 보냈어요.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두 할아버지의 깊은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아이는 몰랐습니다. 오후에 집에 돌아온 소희는 두 할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정노인이 만든 김치찌개와 최명준 회장이 사온 케이크를 함께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죠. 내일은 뭐 하고 싶어? 최명준 회장의 질문에 소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들이랑 함께 있으면 뭘 해도 좋아요. 그 순간 세 사람의 마음에는 따뜻한 행복이 가득 찼습니다. 비록 혈연으로 시작되지 않은 관계였지만 이제는 진정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창 밖으로 보이는 달을 바라보며 최명준 회장은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이렇게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정노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퇴직 후에도 여전히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에 감사했죠. 소희를 키우는 것이 자신의 새로운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소희는 두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언젠가 진실을 알게 되는 날이 올 테지만 그때까지는 이 행복한 시간을 만끽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밤이 깊어가자 세 사람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가운데 소희는 평온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두 할아버지와 함께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렸어요. 그리고 그 꿈은 현실이 되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우연히 시작된 인연은 운명이 되었고 세 사람의 삶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비록 과거에는 아픔과 헤어짐이 있었지만 이제는 사랑과 희망이 가득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로부터 3년이 더 지났습니다. 소희는 이제 14살이 되어 중학교 2학년이 되었어요. 키도 많이 자랐고 어린아이 티를 벗고 소녀다운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두 할아버지를 향한 애정은 변하지 않았죠. 정노인은 이제 70대 후반이 되었지만 소희를 돌보느라 오히려 더 건강해진 것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소희와 함께 산책을 하고 저녁에는 함께 공부를 도와주며 보람찬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최명준 회장 역시 50대 중반이 되었지만 손녀를 되찾은 기쁨으로 인해 예전보다 훨씬 활기차 보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소희는 친구들과 카페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중학생이 된 후로는 친구들과의 시간도 많아졌고 관심사도 다양해졌어요. 소희야, 너 정말 부럽다.
할아버지 두 분이 다 너무 잘해주시잖아. 친구 미영이가 부러운 듯 말했습니다. 그러게 명준 할아버지는 완전 부자시잖아. 뭐든지 사주시고 다른 친구 지연이도 맞장구를 쳤어요. 소희는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왜 명준 할아버지가 처음부터 자신에게 그렇게 잘해주는지, 그리고 가끔 자신을 바라보는 할아버지의 눈빛에 왜 그런 간절함이 담겨 있는지 말이에요. 집에 돌아온 소희는 숙제를 하다가 문득 정노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영수 할아버지, 제가 어렸을 때 일을 더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어요? 정노인은 잠시 손을 멈추고 소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과거에 대한 궁금증도 많아지고 있었어요. 무엇이 궁금하니? 제가 정말 쓰레기통 근처에 있었던 거예요? 그때 제 부모님은 어디 계셨던 걸까요? 정노인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젠가는 말해야 할 이야기였지만 여전히 쉽지 않았어요. 그건 너가 조금 더 자랐을 때 자세히 말해줄게. 지금은 할아버지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는 것만 알면 돼. 소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끔 꿈에서 낯선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도 이상했고 명준 할아버지가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도 단순한 호감 이상의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최명준 회장이 평소보다 일찍 집에 왔습니다. 손에는 소희가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를 들고 있었어요. 소희야, 오늘 학교는 어땠어? 좋았어요. 오늘 미술 시간에 선생님이 제 그림을 칭찬해 주셨어요. 어떤 그림을 그렸는데? 달과 별이 있는 밤하늘이요. 그 아래에는 작은 집도 그렸어요. 최명준 회장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20여 년이 지났지만 손녀는 여전히 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그림을 보여줄 수 있을까? 소희는 기꺼이 자신의 가방에서 스케치북을 꺼냈습니다. 그림을 본 최명준 회장은 말을 잃었어요. 어린 시절 서연이가 그렸던 그림과 너무나 비슷했거든요. 정말 잘 그렸구나. 할아버지도 어렸을 때 이런 그림을 좋아했어. 정말요? 그럼 명준 할아버지도 그림을 그려보세요. 소희의 제안에 최명준 회장은 흔쾌히 응했습니다. 오랜만에 연필을 잡아본 그는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달 그림을 그렸어요. 완성된 그림을 본 소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와, 할아버지가 그린 달이 제가 그린 것과 거의 똑같아요. 그 순간 정노인과 최명준 회장은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혈연의 힘인지 아니면 기억 속에 남은 무언가인지 분명히 특별한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소희는 학교에서 가족사 조사 과제를 받아왔습니다. 자신의 가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발표하는 것이었죠. 할아버지, 제 부모님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과제를 해야 해요. 소희의 요청에 정노인은 난감해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건 선생님께 할아버지가 직접 설명드릴게. 정노인은 결국 학교에 전화를 걸어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복잡한 사정을 간단히 설명하고 과제를 다른 것으로 대체해달라고 부탁했죠. 그 과정에서 소희는 자신의 상황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을 더욱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자신만 할아버지들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영수 할아버지, 제가 정말 특별한 경우인가요? 어느 날 저녁 소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니? 친구들은 다 부모님과 살아요. 그런데 저는 할아버지들과만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명준 할아버지는 혈연 관계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저를 이렇게 아껴주시는 걸까요? 정노인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소희가 생각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었어요. 소희야, 가족이라는 건 꼭 피가 섞여야만 하는 건 아니야.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더 중요한 거지. 그럼 명준 할아버지는 저를 가족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물론이지. 그분은 너를 진짜 손녀처럼 생각하고 계셔. 정노인의 대답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었지만 소희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그날 밤 정노인은 최명준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소희가 점점 많은 것을 궁금해하고 있어요. 곧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올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가 충분히 성숙해졌으니 내년 정도에는 모든 것을 말해도 될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소희의 15번째 생일에 진실을 모두 털어놓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아이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보기로 했죠. 한편 소희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과거를 알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실종 아동에 대한 기사들을 찾아보기도 했고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어보기도 했어요. 어느 날 소희는 우연히 20년 전 유괴 사건에 대한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기사에는 최명준 회장의 손녀가 실종되었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사진도 함께 실려 있었는데 어린 소녀의 모습이 자신과 묘하게 닮아 보였습니다. 설마, 소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소희는 평소와 다름없이 두 할아버지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혹시 자신이 그 기사 속의 아이일까? 그렇다면 명준 할아버지는 정말 자신의 친할아버지일까? 소희야, 무슨 생각을 그렇게 깊게 하니? 최명준 회장이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학교 일로 고민이 있어서요. 소희는 얼른 둘러댔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밤 소희는 잠들기 전까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 두 할아버지의 진짜 관계, 그리고 자신이 정말 누구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꿈속에서 소희는 어린 시절의 기억들을 보았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서연아라고 부르는 목소리, 넓은 집의 모습, 그리고 따뜻한 품에 안겨있는 느낌까지 모든 것이 생생했어요. 다음 날 아침 소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정노인은 이미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제가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무엇이든 물어봐. 제 본명이 정말 소희가 맞나요? 정노인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핵심에 다가가고 있었어요. 왜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니? 그냥 궁금해서요. 가끔 꿈에서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것 같아서요. 정노인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소희야, 곧 내 생일이지? 그때 모든 걸 말해줄게. 지금까지 말하지 못해서 미안했어. 소희는 할아버지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무언가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안도감도 들었어요. 드디어 자신에 대한 진실을 알 수 있게 된 것 같았거든요. 그날부터 소희의 15번째 생일까지는 한 달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세 사람은 각자 다른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렸어요. 소희는 궁금증과 기대감으로, 두 할아버지는 걱정과 설렘으로 말이죠. 드디어 소희의 15번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3월 15일, 봄 기운이 완연한 토요일이었어요. 정노인은 새벽부터 일어나 소희가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였고 최명준 회장은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 왔습니다. 생일 축하해, 우리 소희. 아침 식사 자리에서 두 할아버지는 동시에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소희는 환하게 웃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오늘 드디어 모든 진실을 알게 된다는 생각에 긴장도 되었어요. 고마워요, 할아버지들. 그런데 오늘 정말 제 이야기를 모두 들려주실 거죠? 물론이야. 이제 내가 충분히 성숙해졌으니까 모든 걸 알 권리가 있어. 최명준 회장이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점심을 먹은 후 세 사람은 거실 소파에 둘러앉았습니다. 정노인과 최명준 회장은 서로를 바라보며 누가 먼저 말을 시작할지 망설였어요. 소희야, 먼저 할아버지가 사과하고 싶어. 정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진실을 말하지 못해서 정말 미안했어. 하지만 내가 상처받을까봐 걱정되어서 그랬단다. 소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아버지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사실 너의 본명은 소희가 아니야. 최서연이라는 이름이야. 그 순간 소희의 온몸에 전율이 흘렸습니다. 꿈속에서 들었던 그 이름이었어요. 최서연. 그럼 제가 최 씨였던 거예요? 그래. 그리고 정노인은 최명준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할 차례였어요. 최명준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아니, 소희야. 사실 나는 내 친할아버지야. 소희는 마치 벼락을 맞은 것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어렴풋이 짐작했던 일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어요. 친할아버지요? 그래. 너는 내 아들 민수의 딸이었어. 20년 전에 유괴되어 실종되었는데 10년 전에 정노인님이 너를 발견해서 키워주신 거야. 최명준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년 동안 간직해온 비밀을 드디어 털어놓은 순간이었어요. 소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궁금해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명확해졌습니다. 그럼 제 부모님은 어디 계세요? 소희의 질문에 최명준 회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내 아버지 민수는 너를 찾으려고 노력하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 내가 실종된 지 2년 후였지. 그리고 내 어머니는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 소희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있었는데 현실은 너무 가혹했어요. 그럼 저는 정말 혼자인 거예요? 아니야. 정노인이 소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너에게는 우리가 있어. 비록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지난 10년 동안 너는 내 진짜 손녀였어.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최명준 회장도 소희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친할아버지야. 20년 동안 너를 찾아왔어. 이제 다시 만났으니 절대 놓지 않을 거야. 소희는 두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으면서도 혼란스러웠습니다. 기쁨과 슬픔, 안도감과 상실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할아버지들,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갑자기 모든 게 바뀐 것 같아서 무서워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 정노인이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전히 우리의 소중한 소이고 우리는 여전히 널 사랑하는 할아버지들이야. 단지 이제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된 것뿐이야. 최명준 회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는 계속 함께 살 거야. 정노인님과 나 그리고 너, 우리 셋이 가족이야. 소희는 천천히 상황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충격적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이 해결되어 시원한 느낌도 들었어요. 그럼 제가 그리던 달 그림은 내가 어렸을 때 즐겨 그리던 그림이야. 유괴되기 전에 항상 그런 그림을 그렸거든. 최명준 회장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명준 할아버지라고 부른 것도 기억 때문이었던 거구나. 소희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이상했던 모든 것들이 설명되었어요. 할아버지, 그럼 제가 실종되었을 때 왜 경찰이 저를 찾지 못했을까요? 유괴범들이 너를 다른 지역으로 데려갔던 것 같아. 그리고 나중에는 버려졌던 거지. 다행히 정노인님이 발견해서 안전하게 자랄 수 있었어. 최명준 회장의 설명에 소희는 정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자신을 키워준 그의 은혜가 새삼 크게 느껴졌어요. 영수 할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저는 어떻게 되었을지 몰라요. 고맙긴, 너 때문에 내 인생이 행복해졌는데. 정노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특별한 생일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비록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었지만 진실을 알게 된 후로는 오히려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어요. 이제 저는 최서연인가요? 아니면 정소희인가요? 소희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이름으로 살면 돼. 법적으로는 최서연이지만 정소희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시간도 소중하거든. 최명준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냥 소희로 살고 싶어요. 지난 10년 동안 그 이름으로 살아왔으니까요.
대신 성은 최 씨로 바꿔도 될까요? 물론이지. 최소희라는 이름도 좋구나. 그렇게 소희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최소희라는 이름으로 두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 후 몇 개월이 지나면서 소희는 자신의 과거를 완전히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마음이 아프기도 했지만 두 할아버지의 사랑으로 그 상처를 치유해 나갔어요. 학교에서도 소희는 자신의 상황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가족의 형태였지만 그것이 자신만의 독특한 이야기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느 일요일 오후 세 사람은 함께 아버지 민수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소희는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인사를 드렸어요. 아빠, 저 소희예요. 이제야 인사드리네요. 늦어서 죄송해요. 묘비 앞에서 소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만날 수 없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자신을 지켜봐 줄 거라는 믿음이 동시에 들었어요.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저에게는 좋은 할아버지들이 계시거든요. 영수 할아버지는 저를 정말 잘 키워주셨고, 명준 할아버지는 제 친할아버지시죠. 저는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날 이후로 소희는 더욱 밝아졌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받아들이고 현재에 감사하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된 것이죠. 정노인과 최명준 회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 이상 비밀이 없는 투명한 관계가 되어 서로를 더욱 신뢰하고 아끼게 되었어요. 어느 저녁 소희는 두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들, 저는 정말 행복해요. 비록 제 인생이 평범하지는 않았지만 그 덕분에 두 분 같은 특별한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잖아요. 우리도 내가 있어서 행복하단다. 정노인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야. 최명준 회장도 동의했어요. 그날 밤 소희는 자신의 방에서 달 그림을 그렸습니다. 예전과 같은 그림이었지만 이제는 그 의미가 달랐어요. 과거에 대한 그리움이 아니라 현재에 대한 감사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담은 그림이었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진짜 달을 바라보며 소희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엄마, 저는 잘 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어서 덧붙였죠. 할아버지들, 사랑해요. 앞으로도 우리 셋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달빛이 소희의 방을 환하게 비추는 가운데 세 사람의 새로운 시작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치유되었고 현재의 행복은 더욱 깊어졌으며 미래에 대한 희망은 한없이 밝았어요. 이렇게 우연히 시작된 인연은 운명이 되었고 이제는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진정한 가족의 끈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사랑과 희망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